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이어지는 입시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정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틀을 살펴보면요. 자, 수시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정시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상에서 정시가 확대되었다라고 보도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것인데요. 서울에 있는 상위 16개 대학이 의무적으로 정시를 40% 이상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가 늘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가 늘고 정시가 줄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늘었고 어떤 것이 줄었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자, 재외국민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 유학 갔다 온 아이들이나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과도 또한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실업계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논술입니다. 논술 줄었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전형이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늘었습니다. 자, 우리와 관계가 있죠. 학생부 교과전형 늘었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전형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시에서 대부분의 아이들과 관계 있는 것은 교과, 종합, 논술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 전형 중에서 논술이 줄고 교과와 종합은 늘었는데 그 중에서 교과가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비교했을 때 이 교과와 종합은 역전이 된다. 한마디로 종합이 많고 교과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는 줄었는데 뭐가 줄었느냐? 뭐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자, 수능 위주 선발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표를 보면 또한 상위권 학생들 이외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시가 줄고 수시가 늘었으니 나는 수능을 하지 않고 수시만 해서 대학을 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수시에요.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시로 안 되면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시에서 100% 선발이 안 되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요, 수시를 해야 되지만 수능도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시와 정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이해가 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수험생들에게 의문점을 남기죠. 자, 왜 넘어오느냐라는 것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서울대가 작년에 1002명을 최초로 정시에서 선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35명을 뽑지 못해서 이 35명이 정시로 넘어와서 선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35명은 이 1002명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느냐? 3.49%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시는 서울대는요. 자, 정시를 통해서 100% 뽑은 것이 아니라 103.49%를 뽑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연세대는요. 최초 정시 선발 인원이 1519명이었었는데
150명이 수시에서 선발이 안 되고 정시로 넘어왔다라는 것인데요. 이 150명은 정시 1519명의 9.87%에 해당되는 인원으로서 연세대는 100% 선발이 아니라 109.87%를 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고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대 최초 선발 인원이 1715명이었었는데 수시에서 219명을 선발하지 못하고 이 인원이 정시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219명은 정시 최초 인원의 12.77%에 해당되는 인원으로서 고대는 100% 선발이 아니라 112.77%를 선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세 개 대학 평균 정시가 109.53%가 선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수시를 통해서 다 못 뽑고 정시로 넘어오느냐라는 것이죠.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 합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의대 넣고 서울대 넣고 연세대 넣고 성균관대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넣고 의대 넣고 서울대 넣고 연세 넣고 성균관대 원서 넣습니다. 근데 네 개 대학 다 붙었어요. 아이는 어디 등록할까요? 자, 여기 있는 의대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내가 붙은 자리, 연세대 내가 붙은 자리, 성대 내가 붙은 자리는 비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렇다면 서울대, 연대, 성대는요. 추가 모집 기간에 추가 모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가 내 자리가 비어 있으니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대 예비 졸업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 붙어 있겠죠. 근데 서울대에서 추가 합격을 한 사람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연대 합격한 아이는 등록을 포기하고 서울대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세대 입장에서는 내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한 명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을 추가 모집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추가 모집 기간에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추가 모집 기간에 아무리 추가 모집해도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끝끝내 못 뽑은 인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인원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시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도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대부터 서강대까지 대한민국 서열 5개 대학요. 작년에 107.66%를 선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10개 대학 104.82% 선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15개 대학 104.07%를 선발했습니다. 자, 왜 넘어오시는지 이제 아셨고 어느 정도 넘어오는지 이제 아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수시도 해야 되지만 수능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상위 15개 대학 수시 정시 비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시는 60%, 정시는 40%로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대학에 따라서 10% 가까이가 넘어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시는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정시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수험생이 바로 N수생이죠. 다음에 강남 3구요.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중에서 수시가 어려운 아이들이 바로 이 전형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생들은 이 아이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이 수시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수도권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입니다. 자, 수시로 65%, 정시로 35%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5%, 때에 따라서 10% 가까이 넘어온다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 수도권의 주요 15개 대학도 정시가 적은 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늘어난 정시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있겠죠?
네, 그 아이들이 대부분 누구일까요? 네, N생일 수 있고 특목고 자사고에서 조금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일 수도 있겠고 강남 상구 목동 아이들 중에서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빡빡한 정시에 집중하기보다는 차라리 수시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엔 교육대학교입니다. 자, 교육대학교 수시가 60%, 정시가 40%입니다. 교대는 전통적으로 정시를 통해서 많이 뽑는 대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교대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일단 내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이 수시는 일반고 아이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학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0%에 해당되는 이 정시는요, 바로 특목고, 자사고에서 교대를 가고자 하는 아이는 반드시 정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내신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일반고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당연히 정시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시 40%는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학력이 우수한 자. 자, 그리고 교대 가고 싶었는데 꿈을 못 이뤘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교대를 가고자 하는 누구요? N수생. 이 아이들이 여기에 굉장히 포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피해서 이 수시를 통해서 뭔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 국립대 중 주요 15개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로 뽑는 것이 74%, 정시가 26%입니다. 마찬가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5에서 10% 가까이가 대학별로 넘어온다 손 치더라도 이 정시는 약 30% 정도, 네, 그리고 이 수시는 약 70% 정도 이 정도의 비율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대적으로 지방 국립대는 수시를 통해서 많이 선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각 권역별로 수시, 정시, 비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어떤 전형을 통해서 많이 뽑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먼저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수시를 100%로 환산을 했을 때, 자, 교과 전형으로 19%, 자, 종합 전형으로 57%, 자, 논술 전형으로 14%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 실기 실적과 기타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번외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 100% 중에 교과로 뽑는 게 19%, 종합이 57, 논술이 14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형을 통해서 가장 많이 뽑고 있죠? 바로 종합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위 15개 대학을 수시를 통해서 가고자 한다면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교과를 생각하는 그룹과 그다음에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논술을 생각하는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각각 내가 어디에 속한지 파악을 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입니다. 마찬가지 수시를 100%로 환산했을 때 교과를 통해서 뽑는 게 27%, 종합을 통해서 뽑는 게 52%, 논술을 통해서 뽑는 게 9%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종합을 통해서 가장 많이 뽑고 있죠. 그렇다면 중위권 대학의 수시를 통해서 가고자 한다면 종합을 중심으로 교과를 노리는 그룹 하나, 다음에 종합을 중심으로 논술을 노리는 그룹 하나, 이 두 그룹으로 마찬가지 나누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교대입니다. 교대 수시를 100%로 환산을 했을 때, 자, 교과 2%, 종합 97%입니다. 자, 실기하고 기타는 논외로 하고요. 자, 그리고 교대는 논술 전형으로 아예 선발하지 않으니 교과나 종합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교과는 2%로서 서울교대 50명, 자, 한국교원대 14명 이렇게 선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워낙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교대는 수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종합을 해라.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주요 지방 국립대입니다. 주요 지방 국립대 수시를 100%로 환산을 했을 때, 자, 교과로 뽑는 게 58%, 종합으로 뽑는 게 34%. 자, 실기 실적과 기타는 논외로 하고요. 자, 논술로 뽑는 게 2%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장 많이 뽑죠? 바로 교과입니다. 그래서 지방 국립대를 가고자 하는 아이는 교과 중심으로 종합을 함께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재수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교과가 좋다면 마찬가지 교과와 논술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가 교과가 별로였었다, 비교과도 별로였었다, 그러면 논술 전형에 집중해 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영어 1등급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기타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자, 국어는 독서, 문학, 인문계열, 자연계열 누구나 응시해야 되는 필수 응시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인데요. 대다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분야가 바로 국어 문법이죠. 자, 이 문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아이들은 합법과 작문에 응시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수학인데요. 수학은 수원, 수투 마찬가지 인문계열, 자연계열 누구나 응시해야 되는 필수 응시 과목이다 라는 것이고요. 미적분, 확통,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미적분과 여기 나오는 이 기하는 바로 이과 수학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문계열 학생은요, 미적분, 학동,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인데 무엇을 선택할까요? 맞습니다. 인문계열은 100% 확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서 자연계열이 미적분, 확통,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겠죠? 하지만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은 확통을 하지 않고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선택하게끔 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위권부터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자연계열이 확통을 해도 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풀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위권 이하 자연계열도 확통으로 갈아타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탐구입니다. 원칙적으로 탐구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관계없이 사탐, 과탐 전체에서 2개 선택인데 인문계열 학생이 사탐을 선택하지 과탐을 선택하는 아이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문은 사탐에 2과목을 응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해서 자연계열이 사탐도 되고 과탐도 된다라는 것인데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은 사탐을 하지 않고 과탐을 2과목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는 과탐을 2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기타 중위권부터 지방대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자연계열은 사탐도 되고 과탐도 될 수 있게끔 풀려 있습니다. 따라서 중하위권은 사탐, 과탐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수능을 보는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국어부터 봅니다. 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합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응시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위권은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어 문법은 책에 한번 잘 잡아놓으면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많은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은 언매에 많이 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학을 보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자, 확통은 말씀드렸다시피 인문계열 100% 확통에 응시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는 자연계열 아이들이 응시를 하는데, 자, 중위권부터는 자연계열이 확통을 해도 되기 때문에 중위권 이하 자연계열 일부가 확통으로 갈아타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의학 계열로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미적분을 많이 응시를 했고, 자, 공대 쪽으로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기하에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은 정말 많이 긴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탐구인데요. 자, 탐구는 어차피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인문은 사탐, 자연은 과탐, 선배들과 똑같다. 즉 기정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학과 국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거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니 당연히 많은 아이들이 점수가 고루고루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위권 입장에서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변별력은 떨어지게 될 거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탐구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탐구를 단순히 사이드 과목으로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권 공대 아이들은요, 물리학이나 화학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의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과 화학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쪽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22학년도 국어 수학 응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작이 70%, 언어와 매체가 30%로 대다수의 아이들이 합법과 작문에 응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 수학이고 미적분과 기하는 자연계열 수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통보다는 미적분과 기하를 합한 그 숫자가 확통에 응시한 인원보다 높아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확통 쪽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위권 이하 지방 쪽으로 가고자 하는 자연계열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금방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내가 실력이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는지와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실력 어떻게 점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에는요,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자, 표준 점수는 점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 봐서 얘는 점수입니다. 하지만 백분위하고 등급은 점수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죠? 얘들은 석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를 가지고 뽑아갑니다. 대부분의 중위권 대학은 백분위를 가지고 뽑고 일부 대학이 표준 점수 가지고 뽑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하위 몇 개 대학이 등급 가지고 아이를 선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어떤 걸 보고 내 실력을 점검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대부분 표준 점수를 보거나 등급을 보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 점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물론 표준 점수 가지고 뽑지만 그것은 결과론적 입장에서 그 상대적으로 나온 점수를 가지고 뽑아가는 것이지, 표준 점수를 가지고 내 성적이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된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 점수는요, 시험이 어려우면 나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떨어집니다. 시험이 쉬우면 나도 오르고 친구들도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 가지고 내 실력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점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걷어보지도 말자라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백분위하고 등급이 남습니다. 자, 백분위하고 등급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분위는 1등에서 꼴등까지를 100개로 쪼개놓은 나의 위치입니다. 등급은 1등에서 꼴등까지를 9개로 쪼개놓은 나의 위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정밀합니까? 당연히 백분위죠. 그래서 내가 성적이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백분위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분위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백분위는요, 나보다 낮은 점수의 수험생을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백분위가 99라면 1등에서 꼴등까지를 100개로 쪼갰을 때 나보다 못하는 아이가 99%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는 아이가 수치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백분위 99는 나는 상위 1%다라는 뜻입니다. 백분위가 예를 들어서 98이다. 그러면은 나는 상위 2%다. 백분위가 97이다. 나는 상위 3%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분위는 100으로 가까워지면 좋을까요? 0으로 가까워지면 좋을까요? 당연히 백분위는 100으로 가까워져야 되겠죠. 따라서 아이들이 보는 모든 모의고사 성적표를 놓고 자, 과목별로 보면서 백분위가 100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성적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백분위가 0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떨어지고 있는 과목을 집중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등급을 봐서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3월 달에 수학 모의고사를 봤는데 상위 9%예요. 상위 9%면 당연히 백분위는 몇입니까? 네, 상위 9%니까 백분위는 91이에요. 자, 백분위 91이면 백분위 91이라는 소리고요. 등급은요. 자, 11%까지가 2등급이죠. 근데 나는 상위 9%니까 당연히 뭡니까? 2등급이 되겠죠. 다음에 아이가 6월 달에 수학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상위 6%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백분위는 몇입니까? 네, 백분위는 94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6%이기 때문에 4%를 벗어났고 11% 이내이기 때문에 여전히 2등급이다 라는 겁니다. 자, 9월에 마찬가지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얘가 5%입니다. 상위 5%. 그럼 백분위는 몇일까요? 95가 되겠죠. 여전히 등급은 2등급입니다. 자, 11월 달에 수학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얘가 몇 프로요? 네, 4%입니다. 자, 100분의 몇일까요? 96입니다. 자, 이때는 뭡니까? 네, 1등급으로 띄워버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등급을 봐서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번 봐봅니다. 자, 등급은 이렇게, 성적은 이렇게 계속 상위 9%, 상위 6%, 상위 5% 이렇게 올랐습니다. 분명히 아이는 올랐어요. 하지만 등급은 계속해서 2등급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등급을 보고 있으면 내가 성적이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보지 마시고 백분위를 통해서 백분위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면 성적이 떨어지고 있구나. 즉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구나. 10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면 그래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네.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게 내 실력을 점검하고 학업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셨죠? 자, 다음으로 선택 과목 어떤 걸 선택하면 내가 유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수능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으로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요. 선택해서 응시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과목의 성적을 합산해서 모든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누구나 다 동일한 과목을 보니
당연히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은요,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 때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선택 과목의 원점수. 자, 선택 과목은 보통 25점 정도를 최대점으로 하고 있죠. 자, 이 원점수를 조정을 거쳐서 조정 원점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변환하고 난 다음에 자, 공통 과목의 원점수. 이 공통 과목의 원점수와 선택 과목의 이 조정 원점수를 각각 표준화를 시키고 이 표준화된 값에 각각 배점 비율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해서 나온 이 값을 평균 100과 표준 편차 20을 활용해서 최종 표준 점수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표준 점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이 조정 원점수가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당연히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 원점수가 크게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면 당연히 우리 아이가 유리할 거 아닙니까? 맞나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조정 원점수 산출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학생의 조정 원점수 산출 방식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길동은요, 자연계열이고요. 자연계열인데 미적분에 응시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은 수원 수트 공통 응시 과목에서 자, 이게 75점 만점에서 6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 과목의 전체 응시자의 평균이 40.9이고 전체 응시자의 표준 편차가 14.91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홍길동은요, 선택할 때 미적분 기하 중에서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미적분 25점 중에서 15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적분의 평균이 14.9이고요. 미적분의 표준 편차가 4.60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정 원점수를 만들어낼 때는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뭔가가 활용되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과 똑같이 미적분을 선택한 그 아이들끼리 공통 과목의 평균과 홍길동과 똑같이 미적분을 선택한 그 아이들끼리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 즉 이 5개의 요소를 활용을 해서 조정 원점수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공식은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의 원점수에서 선택 과목 평균을 빼고 다음에 선택 과목 표준 편차로 나눠준 다음에 자,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를 곱해주고 다음에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더해준다면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공식대로 위에 나온 수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의 원점수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평균 14.9입니다. 빼줬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표준 편차로 나눠져야 됩니다. 4.60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1번. 요게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1번.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 즉 홍길동과 똑같이 미적분을 본 아이들끼리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곱해줍니다. 12.93. 됐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홍길동과 똑같이 미적분을 본 아이들끼리의 이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계산하고 나면은 54.63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해 가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가 크면 클수록 좋을 건데 이것을 크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선택 과목의 원점수고 두 번째가요.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고요. 세 번째가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뭘 한다고요? 이 조정 원점수를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역량에 딸려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 과목의 원점수. 얘가 홍길동이 15점을 맞았지만 25점이 되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두 부분,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와 같이 미적분을 본 아이들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미적분을 본 아이들이 이게 클지 아니면 기하를 본 아이들이 이것이 클지는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내가 유리할까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자, 다음은 탐구입니다. 탐구는요, 대학에서 대부분 표준 점수를 활용하지 않고 백분위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 사용한다. 표점을. 근데 탐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분위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표준 점수는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백분위는 석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대학에서 수능 가지고 뽑을 때는 이 둘을 합산해서 뽑아야 돼요. 합산해서 뽑으려고 보니까 점수와 석차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은 이 탐구의 백분위를 표준 점수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어떻게 바꿔집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알아서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탐구인데요. 사회지리를 보든 또는 윤리와 사상을 보든 어떤 것을 보든 관계없이 백분위가 99라면 누구나 다 65.2를 준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과학탐구 중에서요. 지구과학을 보든 생명과학을 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백분위가 99라면 똑같이 67.5를 준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탐구는 백분위만 높게 나올 수 있게끔만 하면 된다. 이 말이가 되는 것이죠. 이해갔나요? 자, 그렇다면 백분위 높게 나오는 탐구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일단 상위권은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진로 연계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참 좋겠죠. 자기 진로에 대한 공부도 되고 수능 공부도 되니까. 그런데 중위권 일반 학생은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없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없다면 웬만하면은 응시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기를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1000명이 보는 과목에서 내가 100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백분위는 몇입니까? 백분위는 거꾸로 표현되잖아요. 자, 1000명 중에 100등은 나는 상위 10%가 되잖아요. 그럼 백분위는 몇이야 될까요? 백분위는 90, 상위 10%니까 백분위 9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10,000명이 보는 과목에서 똑같이 100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00명 중에 100등이니까 상위 1%잖아요. 그럼 백분위는 뭐가 될까요? 99가 될 거잖아요. 자, 똑같이 100등이에요. 이 과목 100등이나 저 과목 100등이나 공부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과목 보나 저 과목 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인원에 따라서 백분위는 달라졌죠. 그러면 백분위 90일 때와 백분위 99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분위 90일 경우에는 63.2를 받던 것이 백분위 99면 65.2를 받죠. 자, 백분위 99
90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따라서 탐구는 웬만하면은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해서 응시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없는 학생이라면 가능한 한 응시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목에 많은 아이들이 응시를 할지 이것이 궁금하시죠? 자, 보시면 인문계열은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가 응시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탐구는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이쪽이 응시생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 응시생이 많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쪽으로 응시해라 이것은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상위권 아이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응시생과 관계없이 그 과목을 응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학생이라면 웬만하면 응시생이 많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자, 지금까지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기준 대입 수시 정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강의로 지속되니 계속해서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 전체적인 대입을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상위 15개 대학 기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